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남의 머리 다듬어주고 살아온 50대 김부순이라고 해요. 제가 다른 사람 아름답게 해주는 미용사지만 하도 바쁘게 살아 제 외모는 관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TV에서 제 나이 또래의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진짜 팽팽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거울 속의 제 모습과 비교되더라고요. 전 미성년자 시절 엄마 아빠 다 잃고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들 하나 낳고 살다가 어쨌든 다 죽고 다 떠나버리고 저와 아들만 남겨졌기에 이 악물고 평생을 제 아들까지 책임져야 했죠. 세상에 온전히 저와 아들만 남았을 때는 내 소중한 아들이지만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목숨 걸고 희생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중간에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와서 전문대 졸업하고 작은 기업에 취업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직한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며느리랑 성급하게 한 우리 아들 결혼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도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끊임없이 내 탓하다 보니 우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꽃뱀과 결혼하게 된 것도 내 탓. 머리하는 천한 여자라며 사돈집으로부터 무시받은 것도 내 탓인 것만 같았죠. 지금은 내 아들이 이혼해서 더 이상 며느리는 아니지만 전 며느리를 꽃뱀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악독한 시애미처럼 보이나요? 제 억울한 인생사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히려 절 동정하게 되실 거예요. 소설은 허구라고 하잖아요. 정말 허구 같은 거짓말 같은 제 삶을 생각하면 일단 눈물부터 나요. 하도 억울하고 서러워서요. 어째 이렇게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는지 여러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여러 번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내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뻥 뚫릴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동정의 말도 좋고 질책도 좋으니 한 말씀들 해주세요. 마치 친한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면 다 새겨 들을게요. 삶이 하도 기구하여 어디서부터 고해성사를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그냥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진짜 영화로 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한 삶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남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에 안에 있을 때라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는데 전 거의 없어요. 늘 불안했던 엄마 아빠의 전쟁을 일렬에서 관람해야 했죠. 내 아들도 이혼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바로 이혼하잖아요. 부모 사이가 무지 안 좋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빨리 이혼해버리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엄마를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유일하게 돈 나오는 창구였거든요. 도박하고 유흥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엄마와 절 포로로 잡고 있다가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깽판 부리고 돈 다 뺏어갔어요. 폭군이 따로 없었죠. 당연히 엄마는 최후의 저항, 최후의 발악을 해야 했죠. 돈 뺏어가려거든 그냥 저 가져가든가. 왜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는 건데? 이 집 살림 중에서 당신 벌어온 돈으로 산 건 젓가락 하나도 없어. 다 우리 부순이랑 내가 시장 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야채 다듬어서 판 돈이란 말이야. 당신이 가족을 위해 그런 희생 한번 한 적 있어?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 화상아. 차라리 나가서 되져버려.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우릴 도와주는 거라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빠는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해댔어요. 저도 바락바락 대들었다간 아빠한테 맞게 일쑤였죠. 지금도 아주 가끔 꿈에 나타나는 엄마는 너무 불쌍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대도 단 한 번 꿈에서라도 사모님처럼 모피코트 입고 럭셔리하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건지 그 존재가 너무 불쌍하여 엄마 꿈을 꾸고 나면 꼭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모녀는 해가 잘 안 드는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반지하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지하 아니고 완전 지하였어요. 햇볕이라도 좀 쬐려 하면 밖으로 나와야 했죠. 그 지하방은 사람 사는 주거형이 아니고 집 놓는 창고방인데 우리 형편에는 옥탑방이나 반지하방도 비쌌거든요. 콧구녕에 바깥바람이라도 좀 넣으려면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끔 우유와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또래 남자아이를 만나곤 했죠. 남자아이는 계단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 절 보고는 귀신 본 것 마냥 깜짝 놀라더군요. 아, 깜짝이야. 난 뭐 산짐승이라도 내려온 줄 알았네.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전 호들갑 떨며 화들짝 놀라는 그 남자아이가 너무 웃겨서 까르르 웃어버렸죠. 그냥 우리 집이 너무 지하라 햇볕이라도 좀 쐬려고 했지. 안 그러면 드라큘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넌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아까 새벽에도 본 것 같은데 또 배달하러 다니나 보네? 지금은 수금하러 다니는 거야. 우유만 잔뜩 시켜 먹고 돈 잘 안 주는 아줌마들이 많아서 말이야. 어차피 돈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데 최대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암 못 보는 우리 엄마 내가 챙기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한 엄마가 있는 울테레가 있는 저와 비교되면서 그 남자아이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 눈먼 엄마까지 보필하며 살고 있다니. 그런데 저도 신선한 요구르트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아이가 품에 안고 있던 판촉용 요구르트에 시선이 갔어요. 너 이 요구르트 먹고 싶구나? 이거 너 다 먹어. 혹시 유통기한 임박한 것도 괜찮으면 내가 매일 요구르트 하나씩 갖다 줄까? 유통기한이고 뭐고 요구르트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상한 요구르트도 한 입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와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요구르트를 받았어요. 요구르트며 우유를 배달받아 본 일이 없으니 그렇게 시간 약속을 정해서 따로 만나서 받아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성민국이었고 저보다 1살 오빠였어요. 계속 반말 찍찍하다가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오빠라고 꼬박꼬박 불렀어요.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죠. 그런데 오빠,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준다더니 지금까지 준 것들 보면 넉넉하던데 기한이? 이 바보야. 그걸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눈치챘어? 당연히 제일 신선한 요구르트로 너에게 바치는 거지. 뭐? 그거 비싸잖아. 매일 1개씩 오빠가 사다 주는 거면 한 달에 꽤 비쌌을 텐데. 그냥 상하지만 않으면 난 아무거나 잘 먹는데 왜 그랬어? 왜긴 왜냐? 날 최고로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이 바보야. 진짜 배달만 해줄 것 같으면 이렇게 매일 만나서 줄 일도 없어. 니네 지하방 앞에 그냥 놓고 갔겠지. 나 일부러 알바 시간 빼서 너에게 충성을 다하는 중이니 이 마음을 이제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 바보 맹추야.
민국 오빠가 돌직구로 고백을 해오니 제 얼굴은 발그레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소꿉장난처럼 사귀기 시작했어요. 전 고등학교를 다니는 소녀였고 남친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돈 벌며 시각장애인인 엄마를 보필하는 소년 가장이었죠. 거창하게 사귄다고는 했지만 그전과 다를 바는 없었어요. 하루에 자는 시간 4-5시간만 빼고 뺑뺑이로 돈 벌러 다니는 남친이었기에 요구르트를 주는 그 시간 빼고는 만날 길이 요원했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연락도 자유롭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린 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기에 의리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맨날 지지고 볶으며 집엔 잘 들어오지도 않던 아빠. 삶의 고단함에 지쳐 일 끝나면 항상 누워 계시는 엄마와 우울하게 집에만 있다가 민국 오빠가 주는 요구르트를 받으러 잠시 집 밖으로 나갈 때면 너무 좋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 기어 올라가는 황홀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하늘은 저의 그런 소박한 즐거움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엄마는 주말이라 무처럼 일을 쉬며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고 전 또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앉아 얼굴을 쏙 내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뻥 하는 굉음이 들리면서 제가 살고 있던 주택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시뻘겋고 뜨거운 불이 금세 지하 우리방까지 옮겨 붙었고 폭발음에 자빠진 저를 누군가가 들쳐업고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바로 민국 오빠였죠. 부순아, 괜찮아? 아마 니네 주인집에서 가스통이 폭발한 것 같아.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오빠는 절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이 신고받은 119가 요란한 사이렌음과 함께 출동하더군요. 전 정신이 들자 엄마가 아직 저 지하방에 계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가 아직 지하에 계셔. 소방관 아저씨, 우리 엄마가 지하방에 계세요. 얼른 좀 구해주세요. 아니, 내가 뛰어들어갈게요. 엄마. 당장이라도 불숲에 들어가 지하방에서 낮잠 자고 있던 우리 엄마를 구해오고 싶었어요. 제가 뛰쳐 들어가려고 하자 민국 오빠며 소방관까지 모두 말리더군요. 고맙게도 완전 무장한 소방관님이 여기저기 그을린 엄마를 잠시 후 업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쩐지 엄마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더군요. 엄마 정신 차려요. 어디가 불에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눈을 못 뜨고 있어. 바보같이 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곧장 향하면서 온갖 응급조치를 다 받았지만 엄마는 끝내 깨어나질 못하셨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불나면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줄 알았는데 유독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더군요. 엄마는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초라했지만 우리 모녀가 쉴 수 있었던 지하방도 세간살이도 다 한 줌에 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죠. 딱 한 사람, 민국의 오빠만이 내 곁에 남아주었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는 제게 제안을 했어요. 부순아, 앞 못 보는 우리 엄마지만 그래도 세상 둘도 없이 착한 분이야. 너 갈 곳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한테도 다 말해놨어. 가서 살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기만 해도 돼.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너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진짜 소박했지만 그게 일종의 민국 오빠의 프로포즈 같은 거였나 봐요. 아직 19살이었지만 어차피 며칠 후면 성인이 될 테고 갈 곳 없는 천의 고아가 돼버린 날 받아주겠다니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그래 좋아.
고마워, 민국 오빠. 오빠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손에 물 좀 묻히면 어때?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날부로 오빠네 집에 덜렁 몸만 들어갔어요. 화재를 모두 타버렸기에 제 수중엔 아무것도 없었죠. 거실에 덩그러니 오빠의 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오빠와 앞으로 결혼할 작정을 하고 이 집에 입성했으니 그럼 저분이 내 시어머니 될 뿐인가? 뭔가 긴장되는 마음으로 안 못 보는 예비시모에게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90도로 깍듯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김부순이라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어 염치 없이 신세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예비시모는 마구 울부짖으며 어떻게 내 손을 잡았는지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아휴, 젊은 처자가 고생이 많았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그런 고통을 주었는고. 나도 어린 나이에 사고로 울 엄마 잃고 시력도 잃고 했는데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었구만. 자, 이 집에서 우리 민국이랑 나랑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아보자고. 내 눈이 이래 놔서 큰 도움은 못 주겠지만 적어도 민폐는 안 끼칠게. 앞으로 날 엄마라고 여기고 기대도 좋아. 알겠지? 전 예비시모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잠깐 사이에 닥쳐온 모든 불행에 대한 억울함과 공포, 불안 모든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악의 구렁텅이 같던 환경 속에서 예비시모의 품은 정말 내 엄마의 품처럼 따뜻했어요. 우린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날부로 우린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혼인신고도 빠르게 서둘러 해버려서 정식 가족이 된 거죠. 시모에게는 처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프로포즈를 시모도 아는지 진짜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편히 쉬라고만 하더군요. 시모와 남편의 융숭한 대접에 황송할 따름이었죠. 아마 제가 아기를 빨리 갖게 돼서 더더욱 그랬나 봐요. 얘 부순아, 가만히만 누워 있어라. 너 또 설거지하려고 그러니? 아서라. 내가 누는 일해놔도 이 집 살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온 사람이라 익숙하다. 여기까지 가진 몸이 그냥 쉬어야지. 괜히 잘못되면 큰일이다. 아우 엄마, 제가 할게요. 어떻게 며느리 된 몸으로 공주처럼 가만히 누워있겠어요? 더 이상 좀이 쑤셔서 누워있지도 못하겠네요. 젊은 제가 움직여야죠. 사고 나고 정신없는 사이에 이미 남은 고등학교 생활도 자퇴해버린 터라 가슴 한켠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기에 진짜 공주처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도 함께 돈을 벌어야 했죠. 우리 아들 현수를 낳자마자 한 달 만에 일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제가 손재주는 있었기에 미용사가 되고자 아침에는 미용 기술 학원을 좀 다녔고 오후부터 동네 미용실에서 시다발이 생활을 했죠. 정말 하루 종일 무릎이 아프도록 서 있고 움직여야 했어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뼈마디가 다 시리고 아팠는데도 빨리 돈 벌기 위해 이 악물고 참았죠. 피덩이 같은 아기를 안 못 보는 시모에게 맡기고 아주 살짝 불안하기도 했지만 다 기우였어요. 역시나 야무진 시모는 저한테 엄마처럼 대해줬듯이 우리 아들도 마치 엄마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줬죠. 그런 시모를 생각하면 미용 일을 하다가도 콧날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 많은 남편과 시모와 함께 살면서 크게 배운 게 바로 그때그때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쑥스러울 수도 있는 표현들을 하면서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스킨십 하다 보니 남편과 시모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우리 현수가 엄마 덕분에 너무 잘 크고 있네요. 엄마가 최고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휴, 밖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네가 고생하지. 나야 집에서 팽팽 노는데 아기라도 봐야지. 내가 아픔 못 보지만 분명 우리 손주 현수는 진짜 잘생겼을 거야. 그렇지? 없고 시장만 나가봐도 상인들이 난리라니깐. 애기 잘생겼다고 말야. 지엠이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꿈같은 3년이 흐르고 어김없이 우리 가족에게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네요. 휴, 이럴 땐 우리 친정엄마가 가스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아기가 새돌이 되어 축하해주기 위해 오랜만에 꽃가옷 한 벌 입히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시장 근처에 있었는데 창밖을 내다보면 길 건너 시장이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었죠. 전 집에서 아기 생일상 차리기 바빴으니 남편 보고 아동복 집에 가서 옷 한 벌 사오라고 했어요. 사이즈가 없어서 미리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야, 자기가 웬일이야? 진짜 큰맘 먹었네. 우리 현수 새 옷 사준 적 거의 없잖아. 얼른 가서 사갖고 올게. 우리 현수 진짜 좋아하겠네. 저와 시모는 3살짜리 우리 현수 생일상 차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물을 픽업해올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끼익 하고 뭔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창밖 도로를 봤어요. 시장까지 가는 길에 있던 아주 좁은 도로였어요. 몇 발자국 뛰어가면 건널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거길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채 누군가가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편의 노란 셔츠가 눈에 띄더군요. 현수 아빠, 안 돼. 엄마, 제가 나갔다 올게요. 지금 현수 아빠가 차에 치인 것 같아요. 빨리 가볼게요. 시모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눈이 안 보이니 서둘러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휴, 내 아들 안 돼. 착한 내 아들이 웬 사고가 났단 말이냐.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 많이 안 다치게 해주세요. 시모의 발행과는 다르게 남편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붕 떴다가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피도 거의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잠자는 것 같았는데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 안 죽은 사람을 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 안 죽었어요. 다시 진료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죽어서 남편의 몸은 점차 싸늘하게 식어가더군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만 같았어요. 자식을 낳고 시모까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버리니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모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중풍이 와버린 거예요.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데다가 몸까지 못 쓰게 되니 시모는 하루 종일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부순아. 내가 너한테 침이 돼버렸구나. 날 들쳐업고 깊은 산속에다가 버려버려라. 너랑 우리 손자한테 면목이 없구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내 시모가 아니라 친정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증금 없는 원룸 월세로 이사 갈 거예요. 여기 보증금이랑 현수 아빠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허리띠 졸라매면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집에서 현수도 키우고 엄마 간병도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잘 먹고 잘 쉬면서
편하게 있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시모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제 진심이었어요. 여태껏 친엄마 이상으로 잘해준 시모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물론 직접 간병과 육아, 살림까지 혼자 도맡아 하려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껏 시모에게 받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약물고 3년을 버텼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질 때쯤 시모는 저 세상으로 가시더군요. 솔직히 내 친정엄마가 가스통 폭발 사고로 돌아가실 때보다 더 한스러웠어요. 이제 날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아들과 나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에 두렵기까지 하더군요. 이미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용기 내어 은행 가서 대출을 왕창 받아 아주 조그만 미용실을 차렸어요. 골방에 살림을 놓고 아이를 키우면서 미용실을 운영했죠. 그것이 저와 우리 현수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그 후로 한 10년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미용실을 오픈해놓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렇게 돈 벌기에 혈안이 돼서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긴 하네요. 하지만 그땐 돈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이 악물고 열심히 살다 보니 통장에 점차 돈이 쌓였고 내가 살던 동네에 다 쓰러져가는 3층짜리 건물 하나를 대출 끼고 살 수 있었죠. 요즘 건물주 하면 대단하게 보지만 서울도 아니고 별로 잘 살지도 않는 동네에 다 낡은 건물이니 엄청나게 비싸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 없이 산 저에게는 큰 자산이었죠. 1층은 제 미용실로 사용하고 2층은 조그만 보습학원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었으며 3층인 세대에는 저와 아들이 함께 살았어요. 내가 학원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2층 학원 원장이 따박따박 월세를 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너무 좋아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기도 했어요. 이빠이 받은 대출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뼈 빠지게 미용실에서 일한 것과 같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미용실이 조금 확장되다 보니 손님이 좀 더 많아졌어요. 특히 한 남자 손님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지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더군요. 고객님께서는 짧은 스타일을 선호하시나 봐요. 자주 들르시네요. 실은 저 젊은 시절 허리까지 내려오는 장발남이었습니다. 지금도 짧은 머리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남자 손님들은 말 많이 거는 걸 안 좋아하기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 캐묻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자 그 손님은 스스로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제가 상추하고 남자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중년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연애세포가 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미용실 원장님 처음 뵙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발 받는 내내 혼났습니다. 네? 절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셨다고요? 왜죠? 괜히 나 혼자 곡해하기 싫어서 다시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진짜 절 여자로 보고 대시를 해오더군요. 난 이미 아들 키우고 있는 아줌마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이런 고백을 듣는 것조차 뭔가 어색하고 이상했죠. 뭐라 대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다른 손님들 배웅하듯이 똑같이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았네요. 그 남자 손님은 다음 날부터 아예 대놓고 매일 찾아오더군요. 전 치과의사 하고 있고요. 이름은 박주철입니다.
나이는 45세이고 우리 아들 지호는 현재 18살입니다. 남자치고 좀 빨리 나왔어요. 박주철 이 남자는 몇 년 전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과 3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솔깃하더군요. 손님 없는 한가한 시간에 이 남자와 아이 얘기 등을 하면서 좀 더 친숙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사람이 절 여자로 봐주는 게 싫지 않았나 봐요. 그동안 남자고 뭐고 개처럼 돈 벌고 모으고 내 아들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서 내가 여자인 것조차 까먹고 살았는데 내가 좋다며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게다가 치과의사 같은 인테리가 날 좋아해 주는 게 좋았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서 가방끈 짧은 내게 엘리트 남편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처음부터 재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 건물 부순 씨의 거라고 했죠? 저도 지방이긴 하지만 고향 땅에 건물 여러 채 갖고 있어요. 다만 얽매이는 게 싫고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어서 그곳에 개업하지 않고 페이닥터로 전전하고 있긴 하죠. 우리가 재혼을 한다면 서로에게 큰 이득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둘 다 아들이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 서로 진짜 형제처럼 잘 지낼 거고요. 우리 아들 지호 진짜 착하고 진국이거든요. 또 무엇보다 부순 씨가 아직 30대이니 재혼해서 우리만의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순 씨 닮은 딸 나오면 너무 예쁘겠네요. 프로포즈 같은 그의 멘트를 들으니 내가 마치 아가씨라도 되는 양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믿음직스러웠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그렇게 우린 빠르게 재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던 서울의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내 건물 우리 집에서 나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의 재산은 모두 고향 집과 건물들에 묶여 있다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죠.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는 본인 생활비는 당연히 본인이 벌어서 썼기에 돈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재혼 초반까진 말이죠. 어쩌면 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팡팡 터져서 돈이건 뭐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 현수가 남편의 아들인 지호에 의해 조종당하며 몇몇 비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진 후 충격에 빠졌어요. 어느 날 현수가 제게 넌지시 고백하더군요. 엄마, 지호 형이랑 같이 안 살면 안 될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현수야? 지호 형이랑 싸웠어? 엄마, 지호 형이 나보고 물건 안 훔쳐오면 때린다고 겁줘서 슈퍼 가서 몇 개 훔쳐왔어. 나 도둑놈 된 거야, 엄마? 그동안 지호의 쎄한 눈빛과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며 대꾸조차 안 하던 불손한 태도가 떠올랐어요. 내 아들에게 물건을 훔치게 만들다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일단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뭐야? 당신 아들이 도둑놈인걸 내 아들 보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금? 당신 남의 아들이라고 너무한 거 아냐? 애를 뭐 그따구로 키운 거야? 남 탓만 오지네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싸움하기도 싫어서 그 후로 일주일 냉정기간을 가졌어요. 우리 아들과 함께 물건 훔쳤다던 마트 가서 사죄하고 몇 배로 배상해드렸어요. 지호와 우리 아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호에게 강한 어조로 주의를 줬죠. 지호 너 현수한테 다시 한 번만 물건 훔치라는 등 이상한 행동 시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할 거야. 알았어?
남편 아들인 지호는 역시나 제 말에 대꾸조차 안 했어요. 남편은 일주일 후 갑자기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더니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단둘이 데이트하자더군요. 단시간 내에 재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합가한 것이니 저도 서로 화해할 생각으로 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뜸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이제 나도 내 치과를 개업하고 싶어. 그래야 자기도 초대하고 현수 충치 치료도 잘해주지. 그동안은 원장 눈치 보느라 내가 일하던 치과로 부르지도 못했잖아. 지금 내 고향에 있는 땅이랑 건물들이 공실이 뻥뻥 나버려서 월세가 안 나오는 지경이야. 여러모로 돈이 좀 부족하니 자기가 협조 좀 해주면 안 될까? 지금까지 당신 미용실 하면서 돈 얼마나 모아놨어? 아참, 우리 내일 당장 혼인신고도 하자.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단단히 묶인 부부가 아니다 보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아. 그까짓 혼인신고 얼른 해치워버리자고. 어? 남편 죽을 때까지의 동반자라고 생각했기에 혼인신고를 조만간 해야겠다고 염두에 두고 있긴 했어요. 돈에 관해선 남편이 치과 개업한다는데 조금 보태줘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죠. 다음 날 밝고 여느 때처럼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을 보는 순간 혹시 마트에서 우리 아들이 훔친 것 때문에 우리 아들 잡으러 온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 박주철 씨 동거인 되십니까? 사기죄로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시는 거죠? 혼인신고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 남편 맞아요. 재혼한 사이예요. 오늘 혼인신고하려고 했는데 사기죄라뇨? 누가 사기죄라는 거죠? 본인이 전문직이라고 거짓말하진 않던가요? 남녀를 불문하고 벌써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쩔 땐 변호사라고 속이고 어쩔 땐 의사, 한의사, 교수 등등 전문직 사칭해서 잘해주다가 뒤통수 치고 돈 빼가는 게 그놈 수법이죠. 혹시 돈 뺏길 건 없으신지요? 내 남편은 치과 의사라며 항변했지만 경찰들은 비웃었어요. 전형적인 남편 수법이라면서 말이죠. 너무 혼란스럽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경찰이 들이닥친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당장 그날부터 연락 두절해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남편의 아들인 지호마저 며칠 후에 짐을 싹 싸서 사라졌더군요. 신기한 건 본인 아빠 물건까지 알뜰하게 챙겨서 말이죠. 전 이상한 맘에 건물 CCTV를 살펴봤어요. 그래도 남편 놈이 지 아들이라고 본인 물건까지 다 챙겨서 아들 데리고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 말이죠. 그 다음부턴 경찰 몫이라 생각해서 남편이 찍힌 CCTV를 넘겼어요. 그 후로 그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네요. 돈도 뺏긴 거 없고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며 저한테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기분이 더러웠어요. 무엇보다 잠시나마 아빠라고 여기고 살아야 했던 내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면목 없었죠. 저와 아들은 또다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몇 년 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합격하게 되고 그 근처 원룸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중소기업에 취직이 되어 진짜 돈을 벌게 되었다며 기뻐하더군요. 전 아들이 서울 4년제에 합격하지 못한 것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내가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아들을 잘 못 챙긴 것 같아 미안했죠. 그렇게 우리 아들은 30대가 되었고 전 50대에 접어들었어요. 갱년기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같이 늘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불쑥 어떤 여자와 함께
미용실을 찾더군요.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는 검은 스타킹을 신고 똥구멍 겨우 가릴 만한 미니스커트에 한 20cm는 돼 보이는 힐을 신고 빨간 입술을 칠한 채로 왔더군요. 아무리 선입견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편견이 생겼어요. 제 눈엔 완전 양아치 랄랄이 아가씨가 따로 없었죠. 거기에 아들의 멘트가 절 뒤로 넘어가게 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헌팅포차에서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수연이가 임신했거든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결혼도 곧 해야겠죠? 배 더 나오기 전에 말이죠. 뭐라고? 임신? 결혼? 이게 무슨 말이냐, 현수야? 갑작스레 헌팅포차? 뭐? 내 아들 맞냐?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엄마, 이래봬도 수연이네 집이 강남 아파트 살고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에요. 수연이도 결혼하고 아기 나오면 취업 자리 알아본대요. 멋진 워킹맘이 되고 싶다면서요. 워킹맘? 강남 아파트고 뭐고. 아니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거든 예비 시어머니한테 좀 조신하게 하고 오든가. 나 너무 놀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려무나. 다시 얘기하자. 수연이라는 아가씨는 입술을 삐죽이며 미용실을 나가버리더군요. 예의도 없는 아이인지 내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게는 너무 쇼킹한 일이었어요. 이미 임신까지 했다니 결혼을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어차피 결혼은 시켜야 하니 며느리 될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려 했죠. 아들이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고자 하니 상견례도 빨리 해버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쪽도 아버지가 돌아가셔 안사돈만 있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나갔더니 공무원 했다던 안사돈이 지랄맞게 저와 아들을 맞았어요.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공무원 했나 싶더군요. 내 딸 임신시켜놓고 내 강남 아파트 가져가려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래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펜대 굴리며 살아온 똑똑한 집안이라고. 호래미가 미용실에서 키웠다고? 옛날로 치면 남의 머리나 만지는 천한 직업인데 그래도 건물 하나 있다고 하니 애들 결혼하면 그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해줘요. 대뜸 천한 직업이라니 건물을 내놓으라는 게 어이없더군요. 저도 세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초면에 사돈 말투가 기분 나쁘네요. 제가 도둑질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쪽이나 저나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꼭 그런 식으로 매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들 강남 아파트 안 줘도 되니 내 건물도 뺏을 생각 마세요. 결혼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살겠죠 뭐.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상견례를 마쳤어요. 딱 한 가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결혼시키려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100번, 1000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저런 여자와 사돈을 맺는다는 것과 날라리 같은 여자애를 며느리로 맞는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자식 새끼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의 뜻대로 서둘러 결혼을 시켰고 내 집 근처에 신혼집 전세를 얻어줬어요. 사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지만 우리 아들의 핏줄인 내 손주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곧 후회하고 말았어요. 동네에서 임신한 며느리를 가끔 목격할 때마다 기함을 토하는 만행을 보여줬거든요. 그 아이는 제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더군요. 얘아가, 너 지금 술 마시는 거니? 너 임산부가 거기 호프집에서 남자들이랑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님, 이거 노난콜이에요.
술 아니라고요. 얘네는 그냥 남사친이에요. 어머님, 너무 쿨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고리타분하긴. 그냥 남사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음료 한 잔 즐기는 것 뿐인데 남들 보기 부끄럽게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 짜증나. 뭐? 짜증? 고리타분? 남사친. 남사친 좋아하네. 당장 집에 기어들어가지 못해? 내 아들 걱정할까봐 차마 알리지도 못하겠다. 임신했다는 애가 최대한 튀어나온 배를 가리고 다니며 맨날 놀러 다니느라 바쁘더군요. 다른 임산부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다니면서 검진도 하고 초음파 사진도 받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게으르고 노느라 바빠서 산부인과 한번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겉보기에 배는 점점 불러오니 임신인 건 확실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가끔 애들 신혼집에 방문한 사돈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한 몇 분 서서 대화를 하기만 해도 서로 부딪혔어요. 그 옆에는 공무원이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미용사인 제 직업을 비하하기 바빴거든요. 우리 딸 아기 낳으면 남들 기름진 머리 만지고 독한 파마약 만진 그 손으로 우리 손주 안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요. 불결하게. 뭐요? 불결하다고요? 공무원 시계나 했다는 분이 단어 선택 한번 싸구려 같네요. 피차간의 사돈이면 어려운 관계인데 예의를 갖추고 대화 좀 합시다 우리. 이윽고 며느리의 출산날이 다가오고 갑자기 진통이 왔다는 소식에 저와 사돈, 우리 아들까지 모두 산부인과에 총집합했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으앙 하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분만실 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뭔가 불안정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더군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혹시 애기 아버지가... 저와 안사돈 무엇보다 우리 아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제가 아기 아빠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분만실로 다시 돌아가서는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기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확인하고는 안사돈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저와 아들도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뭐야? 간호사님, 아기 바뀐 거 아닌가요? 왜 아기 얼굴색이 까매요?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이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사모분과 직접 얘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간호사가 딱히 죄송할 일은 없었는데 연신 죄송하다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우리 모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이미 안사돈은 거의 실신하여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버렸고 아들은 분만실로 들어가 산모인 며느리에게 따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자식이라며 어느 놈이랑 굴러먹다가 어느 놈 자식을 가진 거야? 애 아빠가 대체 누구야? 내가 미쳤지. 이 날라리 꽃뱀 같으니라고. 당장 헤어져. 저까지 방금 아기 낳은 며느리에게 한껏 퍼붓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함께 며느리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트럭 기사를 불러 강남 아파트인지 머시기인지에 산다는 사돈집으로 며느리의 짐들을 붙여버렸죠. 그렇게 우리 아들의 결혼은 채 1년도 안 되어 장렬히 막을 내렸어요. 무슨 인터넷 찌라시에서만 보던 일이 내 아들과 저한테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모든 게 끝난 뒤 전 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식당으로 국밥 먹으러 갔어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국밥 든든하게 먹으며 아들과 다시금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고맙게도 아들 또한 힘을 내겠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가 언젠 가족이 있었나? 내가 기억하는 우리 가족은 늘 엄마와 나 둘뿐이었어. 그리고 돈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날 낳아준 것도 잘 키워준 것도 감사해요. 죄송하단 말 안 할게요. 대신 다시금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도 시도해보고 또 나중에 정말 착한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엄마, 나 믿죠? 그럼 현수야 믿고 말고 내가 우리 아들 안 믿으면 세상 누굴 믿겠니? 내일의 태양이 다시 또 새롭게 뜨는 법이다. 과거 다 잊고 새 출발하자꾸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맙다 내 아들. 그렇게 다시금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은 매일 밤낮으로 제게 전화도 자주 해줍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 언젠간 좋은 처자 만나서 다시금 예쁜 가정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들의 행복을 빌며 지금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의 행복도 꼭 빌게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이 세상 살아보자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말이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여성이에요. 제게는 출산과 더불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21년 만에 찾았거든요. 엄마 없이 사는 동안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으면서 한때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제가 중1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가 저를 두고 혼자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친할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술만 마시면 집안 살림을 때려부수는 아빠한테 저를 버려두고 떠난 엄마였기에 그거를 듣고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안 됐다는 생각보다도 미움이 더 컸던 때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눈앞에서 보고 나니 마음이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두었던 그리움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눈물겨운 모녀상봉이 일어난 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이 하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제 시누이였어요. 그동안 나를 옳게 취급은 고사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누이가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제 시누이가 무슨 짓을 벌여왔길래 저희 모녀 앞에서 사색이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이전까지만 해도 꽤 행복한 집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사이가 좋아서 집안에 웃음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재단사였는데 명동에 있는 의상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태어나고부터는 의류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 만난 곳도 명동에 있는 의상실이었대요. 엄마는 그곳 단골 손님 딸이었고 저희 아빠는 잠깐 의상실 일을 돕고 있던 재단사 보조였는데 첫눈에 엄마한테 반해서 줄기차게 쫓아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잘 사는 집 외동딸로 유명 여대를 다니던 엄마에 비하면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저희 아빠는 누가 봐도 짝이 아니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젊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빠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틈만 나면 엄마가 다니던 대학까지 찾아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곤 했었대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대라서 따로 연락도 할 수 없었으니 모든 걸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이었는지 한 번도 길이 엇갈리는 일 없이 만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엄마를 좋아했던 것처럼 엄마도 아빠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의도 빠지고 연애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덜컥 저를 임신하신 거예요. 그 일로 저희 외삼촌들이 저희 아빠를 끌고 가 흠씬 두들겨 패기도 했고, 외할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을 집에 가두시기도 했지만 결국엔 저희 엄마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해 당시 아빠 혼자 살던 자취방으로 들어가면서 게임 오버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일로 화가 단단히 나신 외할아버지는 저희 엄마와 연을 끊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잘 사는 집 딸에서 가난한 재단사 보조의 아내가 된 엄마는 돈의 무서움을 태어나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창 젊을 때라서 두려움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결혼식장에서 피아노를 치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더군요. 자신은 입어보지 못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정아빠 손을 잡은 채 버진로드를 걷는 신부들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우셨대요. 그래도 남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갈 때는 늘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셨대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의류회사에 취직을 하셨고, 그때부터는 생활이 조금 나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이게 다 제가 복덩이라서 그런 게 아니겠냐고 하셨다더군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저희 집은 꽤 행복했어요. 비록 아빠 혼자벌이로 생활을 해야 해서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워낙 야무지게 살림을 하셔서 남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가령 시부모님이 다치셨거나 시동생들 학비나 결혼 비용을 도와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요. 저희 친가는 시골에 있었는데 반듯한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형편이 좋을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톡하면 저희 집에 연락해 돈 부탁을 하시고 했던가 봐요. 제 기억에도 엄마가 할머니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는 것 본 기억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빠 월급으로 우리 세 식구 사는 것도 빠듯한데 시댁에 돈까지 보내야 해서 엄마는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셨어요. 김밥집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학습지 첨삭지도 아르바이트도 하셨죠. 그렇게 번 돈은 그대로 저희 친가로 보내지곤 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할머니한테 전화해 말다툼을 하곤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그때뿐이었어요. 저희 친가에선 아빠 눈을 피해 툭하면 저희 엄마한테 돈 부탁을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 몰래 돈을 만들어 시골에 내려보내곤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없는 살림에도 이상하게 부티가 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그렇고 제 친구 엄마들도 그렇고 저희 엄마를 대할 때는 묘하게 올려다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도 하나 없이 늘 수수한 차림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 답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 뭐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생수를 한 컵 따라 주었는데 그걸 보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이거 보니까 너희 어머니 생각난다. 너희 어머니도 항상 이러셨거든. 우리 어릴 때 너희 집에 가면 되게 신기한 게 많았어. 너희 엄마는 물 한 잔을 주실 때도 늘 컵에 작은 받침을 해서 주셨거든. 간식을 내어주실 때도 접시 밑에 패드를 깔아주셨고 꼭 레스토랑에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랄까? 너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도 항상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엄마들이 그랬잖아. 너희 외가가 엄청 잘 사는 집일 거라고.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어릴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리고 제 습관이 그때 엄마한테서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엄마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불화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빠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의류업계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빠는 직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보시겠다고 새벽같이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나가보셨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인력을 쓰겠다는 곳은 얼마 없어서 매번 공을 치기 일쑤였어요. 당시 경기가 안 좋아서 더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고 낮에는 막노동이나 이삿짐 센터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셨는데 일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돈을 물어주게 되고 이삿짐을 나르다가 다쳐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도 이삿짐 나르는 일도 더는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 때문에 오히려 빚만 늘어난 셈이었죠. 결국 아빠는 성차는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이었어요. 하지만 막노동파는 일이 고정된 게 아니어서 하루 일하고 2, 3일 쉬는 게 거의 일상이 되었죠. 그럴수록 저희 집은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졌고요. 당시 엄마는 엄마대로 식당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엄마가 일하던 고깃집에서 술이 취한 손님이 엄마한테 추근댔던 모양이에요. 당장 한 푼이 아쉬웠던 엄마는 손님의 추태를 참고 넘겼던 모양인데 문제는 아빠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였죠. 늦은 밤에 퇴근하는 엄마가 걱정됐던 아빠가 엄마가 일하는 가게까지 가셨는데 전면 유리 너머로 엄마가 손님한테 추행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 길로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가 손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져 버렸죠. 그 바람에 허리를 삐끗한 손님은 저희 아빠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가게 주인인 저희 엄마를 해고했어요. 졸지에 직장 일을 잃고 합의금까지 물어내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이후 아빠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식이 손을 잡고 추근대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혹시 당신도 즐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왜 가만히 있었냐고. 당신 일한다고 밤늦게 다니는 것도 혹시 다른 짓 하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당신이 안 그래도 나 정말 힘들다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라도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잘 사는 친정 부모한테 가서
부잣집 딸로 살 생각이냐고. 그래, 가라. 나랑 은별이 버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가! 당장 니네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건 없고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마다 매번 돈만 까먹기 일쑤였던 아빠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술에 빠져 지냈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의처증은 나날이 깊어갔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살림을 부수고 엄마한테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엄마 모습도 얼굴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아빠를 버리지 못했던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온 지 15년 만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며칠 뒤 변호사라는 분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몇 가지 서류에 아빠 도장을 받아가셨죠. 그리고 한 달여쯤 지나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랑 이혼을 했다고요.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고 얼마 뒤 저희 집은 이사를 했어요.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그리고 근처에 치킨집도 차렸어요. 당장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었던 우리 집 형편에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시골에서 할머니랑 고모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몰래 들었거든요. 저희 외가에서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적어도 내 엄마라면 남편한테 자식 잘 키우라고 돈을 줄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돈 몇 푼 주고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를 통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아빠가 하시던 치킨집은 조류독감의 여파로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근근히 버티던 아빠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던 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가 하시던 치킨집은 고모랑 고모부가 이어서 하게 되셨고요. 말로는 제가 시집갈 때 가게를 돌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고모 내외는 가게를 몰래 팔아치우곤 도망을 치셨어요. 할머니 말로는 동남아 어디로 이민을 갔다는데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고모를 찾아간다고 한들 가게 판 돈을 돌려줄 리 만무하잖아요. 애초에 줄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몰래 도망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 후로는 친가 식구들과는 연락도 않고 살았어요. 지금의 남편을 소개팅에서 만나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면서도 친가에는 연락을 안 했을 정도로 완전히 연을 끊었거든요. 부모도 없고 부면에 친인척도 없는 천의 고아인 저를 시댁에서 반길 리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결혼을 했어요. 물론 저희 외가처럼 제 시부모님이 아들과 연을 끊으신 건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집안 행사 때 저는 일절 부르지 않으셨어요. 집안 식구들 앞에 저를 내놓기가 부끄럽다 이거였죠. 어차피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무렵부터 이런 일은 예상했던 거라서 딱히 상처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 사랑은 못 받아도 내 남편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라면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죠. 난임 클리닉에도 가보고 임신에 좋다는 한약도 먹어봤지만 이상하게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길 정도로 제가 예민하게 굴었더니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딩크족도 많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머리에 500원짜리 땜빵까지 날 정도로 고민할 게 뭐 있어. 우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한 말은 아니었는데도 그땐 그 말이 위안이 됐어요. 남편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제가 아이 갖는 거에 혈안이 됐던 건 아이라도 없으면 언제고 남편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산다던 사람이 한순간에 헤어졌는데 남편과 저는 그 정도로 사랑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걱정이 됐던 거죠. 결혼이라는 게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는 계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을 이어줄 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게 그건 아이였던 거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두자 마음을 먹었더니 오히려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도 저는 늘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시댁에서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이러다가 언제고 남편한테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돼서 무서웠어요. 지금이야 남편도 자기 부모보다 저를 챙긴다지만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는 게 힘들어지면 언제고 떠나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남편한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합의하에 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까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거들떠도 안 보시던 시부모님이 명절에 저도 부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동안 남편만 명절 당일에 잠깐 얼굴 비추고 돌아오곤 했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식사 말미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회사에서 일을 꽤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너희 회사 김전무가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 그 친구가 남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에이, 우리 아버지 며느리 칭찬 듣고 기분 좋으셨구나. 맞아요. 우리 은별이 일 잘하기로 유명해요. 나도 이 사람 일하는 거 보고 반했으니까. 우리 회사랑 협업할 때도 이 사람 덕 많이 봤거든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시부모님 앞에서 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옆에서 듣는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요. 모르긴 해도 우리 은별이 어머니랑도 잘 맞을걸요? 딱 보니까 물건 고르는 센스가 어머니랑 판박이에요.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언제 같이 한번 쇼핑 나가보세요. 그날 남편이 했던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뒤 시어머님이 쇼핑하러 나가신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차를 끌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태우고 백화점과 편집샵을 돌았어요. 그리고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다시 어머님을 댁에 모셔다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랑 쇼핑을 하시는 게 꽤나 즐거우셨던 모양이에요. 이후로도 자주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넌 이런 샵은 어떻게 알았니? 물건 질도 괜찮고 딱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모아놔서 쇼핑할 맛이 나지 뭐니. 우리 혜지랑 다닐 땐 한 번도 못 와본 곳들인데 말이야. 저도 일 때문에 알게 된 분들한테 소개받은 곳이에요. 물론 가격대가 있어서 쿠션이나 작은 소품 외엔 사본 게 없지만요. 어머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어머님 모시고 쇼핑하면서 대리만족 제대로 하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어머님. 어머, 얘도 참 기분이다. 그동안 나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가격 걱정 말고 내가 사줄 테니까. 정말요, 어머님? 저 그럼 사양 않고 비싼 거 고를게요. 취향이 비슷한 덕분에 어머님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쇼핑을 다니면서 제게 콩고물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식탁도 얻게 됐고 침구도 2세트나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 인정받고 어머님과도 많이 가까워지자 시샘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지 뭐예요. 바로 제 시누이였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제 시누이가 딱 그런 인간이었어요. 제가 시부모님 눈밖에 나 있을 땐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제게 연락도 하던 시누이가 상황이 바뀌자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못되게 굴더라고요. 말끝마다 저보고 없이 살아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둥, 언니처럼 돈 많은 남자 잡는 노하우 좀 알려달라는 둥, 자기 집에 기생해서 사니 편하겠다고 그러지 뭐예요. 생각 같아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어렵게 시댁과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걸 내 손으로 깨기 싫어서 꾹 참았습니다. 솔직히 제 시누이는 계급장 떼고 밖에서 만났으면 한 주먹감도 안 됐거든요. 부모 잘 만난 덕에 사교육의 도움도 톡톡히 받았음에도 경기권대학에 겨우 들어갔거든요. 학벌 세탁하려고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렇게 들어간 대학이 돈 주면 졸업장 주는 수준의 학교라서 알만한 사람들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실정이었죠. 졸업하고 취업도 안 돼서 아버님 백으로 모 화랑에서 인턴 생활했던 게 시누이의 사회생활 전부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버님한테는 눈밖에 난 지 오래고 시어머니도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창피해서 쇼핑도 따로 다닐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 대학병원 레지던트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올해 초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희 남편도 의아해할 정도였어요. 그 남자 혹시 돈 때문에 혜지랑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왜 우리 혜지랑 만나지? 무슨 말이 그래. 그래도 자기 여동생인데 자기 동생한테 우리가 모르는 매력이 있나 보지. 아니야. 분명히 돈일 거야.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어. 남편은 시누이 결혼을 앞두고 의심을 키워갔고 결국 업체까지 고용해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남편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와, 내 동생 혜지한테 정말 내가 모르는 매력이 있었던 건가? 이 남자 엄청 부잣집 자식이더라고. 여자 문제도 깔끔하고 자기 앞으로 건물도 하나 있더라고. 몇 년 전에 부친한테 증여받았대. 이런 사람이 왜 혜지랑 만나지? 근데 모친이 새어머니더라고. 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나 봐. 그래도 새어머니랑 사이도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 새엄마라고 다들 신데렐라 계모 같지는 않으니까 좋은 분인가 보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돼서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 시누이의 결혼 상대자가 저희 시댁에 인사도 오기 전이라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시누이는 마치 당장 결혼하는 사람처럼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어머님은 그런 딸이 걱정됐는지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러다가 결혼 얘기가 무산되면 그때 가서 어쩌려고 그러나 싶으셨던 거예요. 시누이가 다니는 헤어샵이며 마사지샵, 심지어
각종 편집 샵들이 다들 아름아름을 통해서 알게 된 곳들이라 소문이 퍼지는 건 한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일부러 더 그러는 사람처럼 자기 결혼을 소문내고 다녔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은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나랑 혼수 좀 보러 가요. 엄마가 언니랑 가라네. 암튼 나 오늘 가구 좀 봐야 하니까 엄마가 자주 가는 샵 알죠? 거기서 봐요. 그 샵이 어딘데요? 어머님이 가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답답하게 왜 이래? 왜 언니가 소개해준 데 있잖아요. 청담동에 있는 거기에. 암튼 나 시간 없으니까 30분 내로 와요. 알았죠? 신우이는 명령하듯 자기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모처럼 휴일에 집에서 쉴 생각으로 퍼져 있던 저는 할 수 없이 옷을 챙겨 입었어요. 화장도 하기 귀찮아서 대충 겉옷만 집어 입은 수준이었죠. 당신 그러고 가게? 누가 보면 동네 슈퍼 가는 줄 알겠어. 혜지가 보면 장난 아니게 갈굴 텐데. 뭐 어때? 차 끌고 갈 건데. 쉬는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해 나오란 사람 잘못이지 뭐. 내가 진짜 자기 동생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정말. 남편한테 짜증을 팍팍 내곤 차를 끌고 나갔어요. 주말이라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성질을 내지 뭐예요. 아, 왜 이제 와요? 팔 끊어지는 줄 알았네. 이거 받아요. 아, 안 받고 뭐해요? 일단 그거 차에 실어놔요. 아가씨, 그걸 왜 내 차에 실어요? 아가씨 차는 어디에 두고? 그런데 신우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주말에 내가 뭐하러 차를 끌고 나와요? 주차하기도 힘든데. 짐꾼 있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짐꾼? 설마 지금 나보고 짐꾼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척이야. 언니, 우리 집 짐꾼이잖아요. 우리 엄마랑 쇼핑할 때도 언니가 짐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뭘 새삼스레 아닌 척이야. 언니 따위가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뭐가 있다고. 치칠이 궁상인 집구석에서 살다가 우리 오빠 꼬셔서 신분 상승한 줄 알았어요? 언닌 그저 우리 집에 짐꾼하러 들어온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주제를 알아야지. 잠만 말고 짐 들라고. 신우이는 성질을 빽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제게 던졌어요. 그 바람에 길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말이라 거리에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 울컥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는 쇼핑백을 대신 줍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품위 있어 보이는 여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쇼핑백을 정리하더니 끈을 신우이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분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혜지씨, 여기서 또 보네요. 본인이 쇼핑한 물건은 본인이 챙겨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후줄근한 제 차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 저희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예요. 제가 짐이 많아서 불렀어요. 은별씨, 이거 집에 좀 가져다 놔요. 제 이름을 들은 여사님이 움찔하시더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21년 전에 집을 나갔던 제 엄마였거든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지만 제가 제 엄마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역시 저를 보시고는 단번에 알아보셨는지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은별아, 우리 은별이 맞지? 나 기억 안 나?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가 분명히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다던 엄마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멍하게 엄마를 바라보고만 있었더니 엄마가 달려와 저를 와라 껴안고는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우시더라고요. 한참을 길거리에 서서 끌어안은 채 울었던 우리 모녀는 제 차로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신우이가 그 정도 눈치는 있는지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요. 차에 나란히 앉은 우리 모녀는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외할머니 장례식 때 외가에 갔을 때 벌어진 일들까지 모조리 다요. 당시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든 엄마를 보신 외할아버지는 당장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결국 외할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었다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대요. 이혼 소송을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다더군요. 아빠한테서 저마저 뺏어버리면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네 아빠를 살리는 방법은 너를 아빠 곁에 두는 것뿐이었어. 그 사람 너마저 없으면 세상에 미련을 둘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신 너랑 네 아빠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생이라도 않고 살 수 있도록. 아빠랑 이혼을 하고도 한동안 저 모르게 아빠를 찾아왔던 엄마는 외할아버지 성화에 재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발길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게 저랑 아빠를 위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가족에게도 도리인 것 같다면서요. 할머니가 제게 엄마의 부고를 알렸던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의미였겠죠. 엄마를 통해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얘기들을 듣다 보니 조각이 맞지 않았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랑 아빠를 버린 게 아니라 아빠를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엄마에 대한 미움도 사라져 버렸죠. 그날 이후 엄마는 재혼한 남편분과 아들한테 저희 부부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엄마의 아들은 전 부인의 자식이었는데 처음 저희 엄마를 보던 순간부터 무척이나 잘 따랐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재혼을 결심한 것도 그 아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새로 이룬 가정에서 새 남편과 새 아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제 시누이랑 그 집 아들이 결혼을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겹사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엄마가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심히 물었는데 글쎄 그 집 아들이 정색을 하지 뭐예요. 네? 제가 혜지 씨랑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혜지 씨랑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귄 적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친구 동생의 친구라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정도라고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 친구 동생, 그러니까 혜지 씨 친구입니다. 아, 중간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혜지 씨 만나서 제대로 얘기할게요. 괜한 신경 쓰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편과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섰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해 물었더니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누이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시누이가 꼬리를 쳤던 게 들통이 났거든요. 남자가 받아주지 않자
거짓 결혼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더라고요. 와, 저는 살면서 이런 상또라이는 또 처음이었다니까요. 어쨌거나 겹사돈이 되는 게 아닌가 했던 제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1년이나 지난 지금은 그동안 그렇게 바랐던 아이도 생겼고 죽은 줄 알았던 친정엄마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육아에 빠져 지내고 있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려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저였는데 지금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기만 하네요. 앞으로도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가꾸고 보살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이한테 사랑도 많이 줘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도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